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 2025년 세계 경제는 관세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기승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으로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크게 관세 인상, 감세 연장, 규제 완화, 이민자 추방이라는 네 가지로 특정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을 이끄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해 AI 스타트업 등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투자액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5%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미국 경쟁사 테슬라와의 판매 격차를 좁혔습니다. 비아디 연말 판매가 급증하며 지난해 총 판매량을 425만 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기차 자리를 놓고 테슬라와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해에도 글로벌 달러화 강세 분위기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등에 따라 환율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여러분 청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뱀은 현명함과 똑똑함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한 해 서울경제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2024년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M7 기업들도 모두 낙폭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1년간 상승세를 보면 S&P 500 지수는 23% 넘게 올랐고 2년간 상승세를 보면 5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경제는 2년 동안 견조하고 탄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예년처럼 크게 상승할 것이다. 혹은 그만큼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이 모두 함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 통해 2025년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함께 대응 방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서 AI 소프트웨어 시대는 내가 이끈다. 엠러비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관련주로 꼽히면서 작년 한 해 70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이드, 글로벌 자금의 이동과 생성 AI 2.0 시대의 전략을 통해서 추론 AI 그리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저희가 접목시켜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브리핑은 2024년 마지막 마무리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025년도 올해 개장은 10시, 1시간 늦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대응 방안 세워봐야 될지 저희와 이야기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도 간밤에 있던 글로벌 소식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하나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새해는 힘차게 시작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09% 하락하면서 19,311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3% 하락하면서 5,882포인트의 거래에 마쳤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07% 하락하면서 42,000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날의 하락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시장에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 기조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결국 하락 반전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 증시는 정말 뜨거웠죠. S&P 500 지수는 57번, 다우지수는 47번, 나스닥은 38번의 최고치 거래 마감일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날의 지수는 하락했지만 미증시의 연간 성적표는 지수가 날아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4.5%대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단기물인 2년물 국채와 같은 금리는 소폭 하락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3% 하락하면서 4,980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또 WTI는 0.19% 하락하면서 배럴당 72.7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마지막 날까지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애플은 0.71% 하락하면서 250.4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4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33% 낙폭이 조금 컸는데요. 134.2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 해 동안 178%나 상승했던 엔비디아,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8% 하락하면서 421.50달러에 거래 마쳤고요. 아마존 역시 1% 가까이 0.8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메타는 올해 초기 AI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면서 한 해 동안 6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소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밀렸는데요. 403.84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수요일 아침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입구 바로 밖에서 화염에 휩싸이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파벳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89.3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양자칩을 호재 삼아 상승하던 주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엠러빈입니다. 3.44% 하락하면서 323.83달러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올해 뉴욕 증시의 상승률 1위 기업이 바로 엠러빈이 됐습니다. 디지털 광고업체 엠러빈은 올해 초에는 시가총액이 약 130억 달러였지만 올 한 해 동안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700% 이상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엠러빈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온라인 광고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타겟팅 기법의 발전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엑손 2.0 광고 검색 엔진을 출시해서 타겟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러빈의 이익률은 1년 만에 12.6%에서 36.3%로 상승했고 최고 경영자 애덤 포로기는 어느새 순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1.58% 하락하면서 137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텍사스 기반의 전력회사 비스트라 에너지는 마지막 거래일 다소 내림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말 눈부신 주가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AI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려 270% 넘게 급등했습니다. 비스트라는 지난 5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추가적으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미국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시장이 반영하게 되면서 청정 에너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입니다. 2.66%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주식이나 ETF, 옵션,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3분기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600만 달러로 전체 순매출의 10%를 차지합니다. 로빈후드의 이용자들은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까지 약 10개의 암호화폐를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다소 하락하며 한 해 마무리를 했지만 1년간 큰 성장을 이룬 동력이 암호화폐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화면을 통해서 전달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곳곳에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벌였습니다. 키이우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에서는 주거용 건물 12채와 학교 시설 2곳이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이날 크림반도 서쪽 해상에서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군 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세와 고용 문제 등 지역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해외 투자국 중 다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관련된 투자를 받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중국 전기차 프로젝트의 본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가속화에도 중국이 서방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해외 투자를 장려했었던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 2년 수익률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미국 경제 노랜딩,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 등의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는 지난 2년과 같은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AI 열풍이 거대 기술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요.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2024년도 한 해 171% 폭등했고요. 애플 역시 30%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미국 경제가 나홀로 호황을 보인 것도 주요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3.1%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기도 했었는데요. 11월에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감세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2025년도에도 급등장이 재현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드물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가 성사될 경우 미국 정부의 생산 능력 축소 거부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US 스틸이 매각된다면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와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최후 제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US 스틸 주가는 9.54% 넘게 상승했습니다. CIFUS는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보 우려가 있다면 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가 있고요. CIFUS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관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2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거래를 반대했던 만큼 인수가 엎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마지막 카드를 받아든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 전역에 전달되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새해 첫날부터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춰서 가스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회사인 나프토가스와 러시아 가스프롬 간의 5년 계약이 새해 1월 1일부터 만료가 되면서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1991년부터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었는데요. 러시아산 가스 대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노르웨이산 가스로 대체해 왔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겨울철 가스 공급 차질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의 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오랜 기간 유럽 국가들이 이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 함께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선 미국의 3대 지수가 마지막 거래일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참 탄탄하게 상승했다가 연말 들어서는 오히려 힘이 좀 빠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연말의 부진을 면치 못했던 미증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많은 투자가들이 연말, 특히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면 세금 대책과 연관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그 주식 투자로부터 얻은 투자 수익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에는 급여소득세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들의 연말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항상 연례적으로 찾아왔고요. 또 평가손이 컸던 종목들을 이익이 나는 종목들과 함께 매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를 그 텍스 로스 셀링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이 올해는 유독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12월에 텍스 로스 셀링 같은 행위가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3% 상승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26%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세 목적에 의해서 이런 그 차익들, 매물들이 계속 쏟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 로스 셀링 같은 경우는 1월 달 들어가면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텍스로스 셀링,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손실이 난 투자 자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1월 들어서는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연말 장세가 좀 아쉽게도 실종됐던 만큼 새 1월 효과가 찾아올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나 1월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변동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미국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서 폭풍 전야처럼 좀 고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출범하면은 주요 정책들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밝혀지긴 했지만 막상 실행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까보지 않고서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 소비가 어느 정도 통상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지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상 그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눈치 빠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찾아와야 했던 소형주 특수들,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드렸듯이 텍스로 셀링에 의해서 소형주들이 실종을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소형주들이 1월 효과에 의해서 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보통 그 주목받는 IPO가 없었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것은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의외로 주가가 빠져서 시장에 관심 못 받던 종목들이 1월 달에 다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트럼프의 세금 감면에 의해서 수혜를 입는 중소형주들, 또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지방은행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소형 지수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과 연계된 러셀 2000 ETF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월 효과가 높은 확률로 찾아왔지만 찾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의 주시장은 어김없이 약세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월 초 주시장의 흐름이 연간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월 초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손들은 적극적인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반면에 눈치가 빠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1월 효과로 인해서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ETF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는 2년 연속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브리핑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23% 그리고 2년 동안도 거의 5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면 글로벌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신흥국 쪽으로 좀 다시 리밸런싱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난 뒤부터는 아무래도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좀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신흥국 증시는 지난 10월 달부터 주가 조정에 들어갔었는데요. 트럼프가 내세운 아메리칸 퍼스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유예 자산을 매각하고 미 달러 자산으로 급속히 유입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흥국 주가를 보면은 미 달러 지수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가 강세이면은 신흥국 주가는 좀 하락하는 자금 유출이 좀 찾아오는 면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달러 강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진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도 내수주도 국가 그리고 자원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자유스럽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도나 브라질,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외 투자 자금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좀 더 관심을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작년 말에 내내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다만 앞으로는 그 상단은 다소 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서 브라질이나 인도, 신흥국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콕 집어서 이 나라다 하는 그런 국가 있을까요? 네, 그 월가 쪽에서는 지금 인도 증시를 주시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5.4%로 지난 1년간 상당히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일부 지역에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뿐만 아니라 6월 달 총선에 따라서는 재정 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지만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활발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소비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 투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1년간 7%의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6일 날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20조 원 정도 유입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물가도 정부 목표로 지금 떨어지면서 올해
2월 달부터는 단기 금리도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조정을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도 5년 평균치의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 흐름을 타는데요. 특히 인도 증시에서도 투신 운용사의 그 주식형 펀드의 계좌 수가 1억 계좌가 넘고요. 매달 4조 원 정도의 신규 자금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에서는 인도 증시가 다시 화랑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도 증시와 관련된 펀드도 한번 관심 있게 고려 대상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신흥국 시장에서는 인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도 IPO도 굉장히 활발한 국가였었고요. 또 지준율 낮추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공급하고 있고 2025년 첫 거래일 상승하면서 자동차주가 강세를 주도했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와 관련된 ETF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신흥국 얘기했으니까 또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출시된 이후 저도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종목은 단연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1년 사이에 180% 가까운, 거의 2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자, 올해도 폭발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해도 될지 아니면 아무래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지 궁금합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최첨단 화상 처리 반도체를 90%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챗 GPT가 발표된 게 2022년 11월 달이었으니까 이때부터 주가가 무려 14배나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이테크 주들의 그 실적들을 좀 이끌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은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62.7%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은 종합 반도체뿐만 아니라 설계 전문 반도체에서 펜리스보다도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AI 반도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수준은 이제 한계 이익 정도에 지금 다다라 있는 상태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그 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회사 전망은 한 9% 정도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순이익 증가에 의해서 주가도 급상승을 했는데 이런 투자가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조금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와 차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의 발전은 앞으로 계속 기여를 하겠지만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AWS와 같은 다른 강력한 경쟁자들이 출현함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2024년도 엔비디아가 상승장을 주도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만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 엔비디아, 즉 다른 쪽으로 어떤 엔비디아 좀 대항마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브로드컴이 이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추세들, 어떤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지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2년간 생성 AI가 주가 움직임을 우선 엔비디아를 대표로 한 하드웨어 반도체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지는 양상 쪽에 있는데 과거에는 숫자, 즉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 역시도 눈에 띄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과감하게 옮겨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비즈니스를 구현하거나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면서 수익화에 성공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여기 중심에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강력한 경쟁 대상자는 통신용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브로드컴이 가장 1등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그 네트워크 반도체뿐만 아니라 커스텀 반도체죠. 서비스에 특화된 주문용 AI 반도체이긴 하지만 전력 소비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다른 반도체 회사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분기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1%나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브로드컴의 미래가 밝다는 것은 앞으로 4년간 이와 관련된 반도체 시장이 무려 4배나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과 함께 AI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AI의 학습에 필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만들어내지만 추론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현재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그리고 애플, 중국의 그 바이트댄스와 함께 AI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는 120억 달러 정도, 한 23%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메인프레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데이터 스토리지 반도체도 상승하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반도체 매출이 좀 더 늘어난다면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주시장에서도 보면은 미래의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변화라든지 이익 증가율에서 엔비디아를 브로드컴이 뛰어넘으면서 주가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시장의 변화,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그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025년도는 브로드컴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브로드컴은 뜨고 인텔은 지고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역시도 속출되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2025년도 퍼포먼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브로드컴의 대두나 소프트웨어에 의한 AI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고 수익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 AI 개발에서 뒤처진 구글과 혹은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 신성 기업들은 어떻게 이걸 좀 추격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좀 후퇴될지 어떤 인사이트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그 AI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 소라 같은 경우가 가장 수익원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한 $20의 챗 그 GPT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5초나 10초짜리들을 $20만 낸다면은 월 한 50회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200씩 내면은 플러스 프레닝 같은 경우는 20초짜리 동영상 사이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종 이벤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경쟁 대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도 AI 개발의 톱 리더였지만 많은 직원들이 오픈 AI가 만든 챗 GPT로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에 겪음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미니 2.0이라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오면서 챗GPT에 그 뺏겼던 명성을 지금 되찾기 위해서 새해부터는 상당히 그 활발하게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주력 무기가 양자 컴퓨터가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무려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게 있고요. 특히 21세기를 지배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단 그 몇 초 만에 그 현재 몇 조 년 정도가 걸려야 될 계산 연산을 단 5초 만에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 학습 그 횟수, 데이터량, 처리 속도 쪽에서 비약적인 이런 그 발전상을 갖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고객 관리와 관련해서 세일스포스닷컴이라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 해석뿐만 아니라 관리, 통합 서비스와 관련된 파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CIA라든지 금융, 의료 이런 서비스 쪽에 고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그 파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 그 분기에 매출액이 3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배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대체하면서 2022년, 2024년까지 AI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주도를 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도 이와 관련된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그 강자들이 생성 AI에 관련해서는 많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종목들이 주가 수익률도 크게 높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칩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퍼포먼스 역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CEO가 올해는 중요한 한 해라면서 경쟁과 규제를 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구글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양자 컴퓨터 윌로우 개발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작년 말에 내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팔란티어 역시도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여줬었고 올해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메타 역시도 강력하고 또 쟁쟁하게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2025년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2025년도 CS 역시도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암호와 관련된 이슈들이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저희와 인사이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마지막 질문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 이야기 나눴고요. 추가적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구글과 메타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작년 한 해 트럼프와 함께 상승했었던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털이 조금 약한데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함께 상승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올해 테슬라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그 새로운 그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이거와 관련된 그 규제안들이 생각보다 좀 늦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보조금과 관련돼서 그 동부 연안 지역들 그리고 서부 연안 지역에 있는 주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관련된 혜택에서 테슬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강력한 수익 모멘텀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름대로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기 자동차보다도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그 몇 년 동안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점, 주시장의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을 경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다는 점, 특히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쉬는 숨고르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시그널들로 인해서 테슬라는 2025년도 상승 흐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전기차 쪽에서는 보조금 폐지 역시도 테슬라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보조금 없이도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쪽에도 관심이 크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인간형 로봇인 제슨 토를 올해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로봇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국으로의 그 제조업을 회귀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제조업 경쟁에서 떨어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인건비와 미국의 인건비는 최소 7배에서 8배 정도 차가 나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무역 장벽을 맞는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제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지만 전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그 언어 모델을 지원해주고 있는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큰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이와 관련된 AI
AI 로봇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올해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와 관련된 2025년도는 2.0 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계 재평 과정도 주식시장에는 큰 투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저기 소프트웨어가 안 꼽히는 곳이 없네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와 헤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소장의 이슈와 헤드 글로벌 자금의 이동과 생성 AI 2.0 시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증시는 12월에 살짝 좀 아쉬운 모습 보였었죠. 다만 1월 효과를 기대하면서 러셀 2000 지수 ETF를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수 주도의 국가, 자원국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인도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하는 전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AI 시대 주역이 좀 교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브로드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조금씩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용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2부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월가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경제, 완화된 이자율, 그리고 차기 행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친화적 정책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죠. 미증시의 기준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는 최근의 내림세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23%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2년 연속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도 더욱더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은 더 낮은 이자율을 만나게 되면서 경제의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급등했다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인상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걱정거리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의 시작을 앞두고 미 주식시장의 3연패를 기대하는 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미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때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던 인텔과 브로드컴은 희비가 엇갈리는 한 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독과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AI 반도체 시장을 주문형 반도체 ASIC으로 공략하며 브로드컴은 신흥 강자로 떠올랐죠. 반면 PC용 CPU 분야의 황제였던 인텔은 AI 전환에 뒤처지면서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6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현지 시간 30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미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상장기업 10곳 중 3곳은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브로드컴이죠. 그중에서도 브로드컴은 연초 대비 117% 오르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더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AI 가속기 생산 소식과 맞춤형 AI 가속기 생산은 브로드컴을 시장에서 돋보이게 만들었죠. 다만 인텔은 연초 2,015억 달러에 달하던 기업 가치가 855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는 인텔 전체 매출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재개편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코앞에 둔 뉴욕 증시. 주식뿐만 아니라 올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주인공이었다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주인공을 향해 바짝 추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 등 실물 자산의 고정, 즉 가격이 연동되도록 설계해서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비자,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약 110억 달러 수준이던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2022년 한때 1,800억 달러를 넘겼지만 이후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 등의 폭락 여파로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합계는 2,050억 달러, 한화로 약 3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붐이 다시금 찾아왔고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자산 대부분이 미 국채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확대를 통해 미 국채 매입을 촉진하고 달러 지배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을 관할할 통일된 연방 규제 기구가 없는 점은 다소 주의할 점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드핀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물수는 2023년 11월보다 12.1% 높았고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계약 없이 최소 60일 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주택 매물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주택 소유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코어로직의 수석 경제학자 셀마 헵은 보고서에서 가격과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과 부동산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 모두에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제거되면서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어진 것처럼 주택거래 시장에도 비슷한 심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택거래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년 원유의 가격은 약 3% 하락하면서 원유 가격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로 수요 회복이 정체되고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더해 미국과 다른 비오펙 생산국들의 원유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2024년 거래 마감일이었던 화요일장에서 브렌트 원유 선물은 65센트 상승하며 배럴당 74.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WTI 선물은 73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71.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 원유는 2023년 최종 종가 77.04달러에서 약 3% 하락한 반면 WTI는 2023년의 최종 결산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수요가 반등하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가격 충격이 다소 사라지면서 지난 몇 년간의 최고가에서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IEA는 오펙과 동맹국들이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2025년 4월까지 생산량 증가 계획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석유 시장은 흑자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M7 주요 종목들 역시 낙폭이 컸고요. 테슬라는 3%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참 아쉽게도 연말 효과가 사라진 미증시. 우선 연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망은 어느 정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폭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증시도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양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혼조세로 마무리. 우선 국내 증시는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낙폭 역시 좀 제한적이면서 오히려 환율 변동성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인 그런 국내 상황과 더불어서는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참 아쉬운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도 어떻게 시작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거래에 어떤 테마들 움직였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첨생법입니다. 참 말도 어려운데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 법률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첨생법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는 이로 인해서 상승폭을 강하게 연출했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83조 원의 줄기세포 치료 시장을 앞다퉈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장은 2029년도까지 2배 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마지막 거래일에 일제히 상승폭을 보여줬었고요. mRNA 그리고 줄기세포 할 거 없이 계속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도 글로벌 바이오 벤처 캐피탈 투자는 임상 2상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상 1상에서는 규모가 확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임상 2상 때 가장 많은 투자 그리고 가장 많은 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2상의 2025년도는 더 큰 주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제약바이오 키워드는 2상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여기에 더불어서 의료 AI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업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JP모건 헬스케어 곧 예정되어 있죠. KA제약바이오가 미국으로 총 출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기조 연설을 하면서 눈에 띄는 확장성 그리고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시장을 앞다퉈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AI와 신약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된 압박 속에서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곳에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이미 시행이 됐겠죠. 다만 여기에 더불어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겠다인데 유럽연합 역시도 이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했었다라고 하니까요. 이로 인한 천연가스 폭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추가적으로는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악의 한파가 덮칠 것으로 보여지면서 미국 천연가스는 이미 20%가 넘게 올랐고요. 추가적으로 이로 인한 상승폭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나라 천연가스와 액화 선연가스, 석유가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된 테마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슨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참 장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삼성까지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R&D 투자를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 로봇주가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로봇에 더불어서 AI 그리고 지능형 AI 또 역시 모두가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CS2025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소식들 함께 접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밸류업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 9월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었죠. 참 공개가 되기 직전까지는 밸류업 관련주로 묶였었던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고 나니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건 또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아함이 더해지면서 밸류업 관련주는 상승폭을 좀 멈췄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계엄 때문에 최악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올해 역시도 안개 속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밸류업에 힘주는 금융기업들, 하나금융 5천 주를 매입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밸류업을 앞으로 힘쓰겠다라고 하는 의지 역시도 보여줬었고요. 밸류업 공시를 미루는 삼성그룹은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이재용 회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삼성그룹 역시도 미줄수인 상황이고요. 또 금융주, 통신주가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아함 다시 한번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105개 종목이 됐는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정책적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주항공 여행사는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월요일장에서 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갔다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멈추고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항공주 그리고 특히 LCC는 계속된 하락폭은 아직까지는 좀 눈에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에 대해서 반사이익의 수혜를 얻으면서 에어부산은 강세를 얻었습니다. 또 양자컴퓨터는 미국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구글이 이끌고 있고요. 우리 역시도 온기를 나눠 가지면서 KCS는 1년 내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은 올 한 해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비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오징어 게임 2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막상 오픈이 되자마자 재미없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폭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또 대박이 터지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갭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은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에 관련주는 급락하면서 이러한 모멘텀들을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봐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똑똑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 저희 제작진도 올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요. 올해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또 주목할 만한 쪽은 어디가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전반적으로 올해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통 홀짝 징크스가 최근 20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024년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상승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였는데요. 홀수인에는 보통 강세를 그리고 짝수인에는 보통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요. 2011년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징크스에 딱 들어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돌아보면 23년 대비해서는 한 7.5% 하락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요. 보통은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시총 1, 2위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이 두 종목 모두 다 반도체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코스피 지수 자체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한 2년 주기로 업황이 계속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상승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24년에는 하락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2025년에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HBM 통과 퀄테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실히 올해 확실히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코스피도 더 가파르게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제 2025년을 맞이해서 상하단 밴드를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 밴드가 낮게 제시된 증권사가 DB금융투자고요. 2100선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됐을 때 전반적으로 좀 투자를 좀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반대로 이제 상단 밴드가 가장 높은 증권사는 SK증권이었고요. 3,200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서 연 고점과 연 저점의 차이를 계속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2025년의 상하단 예상 밴드를 10개 증권사 다 통틀어서 합쳐보면은 일단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 준비해봤고요.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는 양자 컴퓨터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로봇 쪽 보겠습니다. AI 붐을 이어서 다음에는 로봇이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 엔비디아가 쏘아 올렸던 공이었습니다. 제슨토르라고 하고요.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에 이제 사용될 엣지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블랙웰도 같이 탑재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섹터 주목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AI 다음 단계는 이미 로봇 공학이다라고 지난 6월에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작년 2월에는 피규어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작년 3월에는 AI 플랫폼인 그루트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도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CES 2025고요. 1월 7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전까지 이제 젠슨왕 CEO가 블랙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은 날 나온 소식이고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콜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35%까지 올라가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 아래로 내려올 때 PBR 0.84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통 PBR 0.83배 미만이었던 경우가 코로나 때 0.71배였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0.83배 수준, 84배 수준 왔을 때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0.44%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그래도 680선은 지켜주면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2,400선 하회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일 목요일 새해 첫 거래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12월 30일 날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그래도 코스닥은 상승부를 키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라던가 S&P 500, 다우가 모두 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2025년은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4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면서 2,400.87포인트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78.98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의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안에서는 의약품이 역시나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봤을 때 의약품 업종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의약품 업종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섬유의복 쪽에서 0.19%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음식료품은 0.12%, 종이목재랑 화학도 오늘은 좀 한 템포 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 오늘장 안에서 로봇주의 강한 상승 탄력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기계 쪽에서 1.02%, 코스피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운수장비와 철강과 금속 쪽에서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광물이라던가 전기전자 쪽에서는 낙폭을 조금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건설이 나홀로 우뚝 서 있습니다. 0.6% 올라가고 있는데 기타 서비스라던가 금융 쪽에서는 0.5% 안팎의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섬유 의류가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고요. 나머지로 봤을 때는 종이 목재라던가 출판 매체 복제 그리고 화학까지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의 수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가 나 홀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보합권, 그다음 반도체 투탑은 오늘장 안에서 1% 조금 더 넘어가는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잠정 실적 안에서 과연 개선이 됐는가가 향후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해 첫 번째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증권사 보고서가 마냥 좋지만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안에 이제 인텔의 칩이 탑재된 AI PC죠. 이 갤럭시 북 5 프로가 출시가 됩니다.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정말 똑똑한 AI가 탑재가 됐을지가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로봇 사업에 조금 더 탄력성이 붙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22.9%나 크게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1%가량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 현재 증권사에서 유럽과 GM향 수요가 예상 대비 부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판매 회복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상 연매출이 4조 원대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공시를 통해서 이 공개했던 수주 계약이 무려 12건이었고요. 수주 금액이 5조 4천억 원대, 그리고 2023년 대비했을 때 수주 금액이 1.5배에 달했다라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내놨지만 오늘장 안에서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현대차라고 합니다. 그에 맞게끔 오늘도 0.24% 상승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거래일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상승물을 키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한가 안착한 채로 바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214%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월 13일부터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증권가의 평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단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켜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60%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알테오젠에게 내줬습니다. 올해 작년에만 지금 17조 원의 시가총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업황 자체도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설립한 이후에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맵을 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혹은 하락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좀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2,674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바로 올라선 모습 보여줬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마찬가지로 지금 16%나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이죠. 이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그리고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2025년 키워드 안에 로봇 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종목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82%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안에서는 조선주가 좀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0.4%, 삼성중공업이 0.35%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 종목군들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2.4%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전자기술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탑은 여전히 하락불 그대로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수페타시스는 0.37%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LIG 넥스원이 현재 7%대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초전도체가 양자 하목까지 함께 엮이게 되면서 지금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우려국가 대상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려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들을 포함해서 이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중국 안에서는 어느 정도 주춤하겠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의료기술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 살펴본다면 대부분 종목군이 좀 하락하고 있고 몇몇 종목군들만 상승보를 좀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이 바이오헬스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위해서 규제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월부터 첨생법 개정안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난 거래일에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는 그 상승세가 크게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모멘텀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락불을 좀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HK인후엔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을 현재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 렉나자 병용요법 유럽 품목 허가를 떠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은 오늘장 안에서도 함께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코텍이 0.2%, 클래시스가 1.47%, 그리고 유한양행 0.92%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도 0.5%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년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개장 분위기 먼저 보기 전에 올해 증시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앞서서 이제 제가 브리핑에서 증권사 상하단 밴드 이야기했었고 가장 낮은 게 2,100선 그리고 상단 밴드로는 가장 높은 게 3,200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전반적인 흐름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저하고의 이제 전형적인 이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뭐 2,100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하단은 조금 2,200선까지는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를 상당히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좀 환율입니다. 환율이 여전히 1,450원대 이상에서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까지 상승한 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 쪽에서는 또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엔 금리 인하 기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변국들과 대비했을 때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대비했을 때도 사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화 약세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 큰 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또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떠한 정책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부분들은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건 우리가 좀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이제 2024년 상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우려감으로 바뀐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제 2024년 하반기와 같은 흐름들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단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반기쯤에는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떠한 세부안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실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또 미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미증시도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저버렸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이제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도 뭐 2,400선 회복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조금 수급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점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상반기 때 하단은 2,200선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고환율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수출주 쪽에 초점을 좀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업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관세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전 조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대놓고 지금 뭐 트럼프 쪽에서 우리나라와 지금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우리가 일명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업종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식품 쪽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선은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중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3월부터 공매도가 또 네, 재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대형주단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결국에 이제 중형주나 이제 소형주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공매도 비중이 대형주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중소형주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과거에도 이런 경향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에 따라서 상반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단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특히나 이제 조선업, 네, 기자재 쪽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식품 업종도 한번 아울러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하단은 2200선까지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주셨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우리 관련주들도 좀 피해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수익성 방어가 조금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그래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해요. 지금이 1,469원 70전 수준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1,450원 선은 또 넘은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지금 1,500원 더 넘어서서 막 1,600원 이야기도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상치를 어느 정도까지 상방을 열어둬야 되는지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반대로 내려와 줘야 외국인 수급도 좀 붙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함부로 예단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형태로 보면은 그래도 1,500원 이상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600원까지는 사실상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사실 외환위기 때도 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1,600원까지 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410원, 20원, 1,400원만 넘어가도 이제 보통 고환율인데 지금 이게 기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1,410원까지만 내려와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변곡점은 당연히 이제 1,450원 밑으로 떨어질 때 1,400원 초반대까지는 조금 내려와야지 그래도 우리가 1,400원 이하대를 뚫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1,400원 초반대가 1차적으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여전히 이제 1,450원대에서 등락폭은 조금 있지만 이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조금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찌됐든 이제 취임 이전까지는 1,400원 이하로 떨어지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세부적인 어떤 정책안들이 또 나오게 되고 통화 정책이 좀 만약에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당장에는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세부적인 정책안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여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뭐 지금 판단하기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 자체가 저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게 또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안정권에 진입을 해야지만 환율도 조금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 규제를 상당히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조금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또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조금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런 증시에서는 이제 한쪽으로 업종별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거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여전히 좀 조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환율은 1,500원 선 이상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매크로 이슈랑 별개로 그래도 좀 잘 갈 수 있는 섹터로는 조선 쪽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거래일인 만큼 각 섹터별로 좀 나누어서 흐름을 좀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1.6% 빠지고요. 삼성전자는 1.1%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분기로 봤을 때는 사실 쇼크 수준 예상하고 있고 반도체만 떼놓고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나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도 사실 TP 하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좀 안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안 사면 오히려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어서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대 좀 하락을 마감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안 산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이 원활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하락을 했던 원인들이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베이스도 있겠지만 그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거의 10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던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삼전 역시도 중장기적 어떠한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주춤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조금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앞으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쇼크격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올해에도 반도체 특히 이제 레거시 쪽은 여전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원인이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제 굉장히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디램 쪽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또 이제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레거시 비중이 굉장히 큰 게 또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가 낫다라고 보는 이유가 물론 하이닉스도 이제 디램을 보유를 하고 있고 제조를 하는 기업이지만 HBM에 대한 마진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 부진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HBM 쪽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블랙웰 출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블랙웰 울트라까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 레거시 문제를 어느 정도는 조금 상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실적이 이익 조정이 이제 하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조금 우려 요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적으로는 여전히 좀 싼 편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연도 상반기 때 뭔가 극적인 반등은 이뤄내긴 어렵겠지만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부터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저하고 패턴도 반도체 쪽이 그대로 좀 따라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조금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상반기 때 뭔가 V자 반등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전처럼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저하고를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일 수는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온다면 저가 매수로 인해서 반도체 쪽부터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주셨고요. 반대로 있는 반도체랑 같이 있는 2차 전지 다른 기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는 뭐 지금 사도 되냐, 바닥 잡았냐, 추세 돌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없긴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강보합 수준, 소재 쪽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올해를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는 제가 자꾸 조금 안 좋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상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특히 이제 양극재 쪽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바닥은 알 수가 없다라는 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나마 이제 LG엔솔이 조금 선방을 해주는 이유가 지금 테슬라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쪽이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전기차 회사라고만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이제 뭔가 유틸리티 회사라는 느낌이죠. 뭐 로봇도 하고 우주도 하고 항공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우리나라 관련 2차 전지 특히 소재단에서 테슬라의 영향을 조금 못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개별적인 어떤 실적을 조금 봐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분기마다 계속해서 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업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캐즘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분위기가 다소 좀 지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또 중국 시장에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금 NCM 쪽이지만은 중국은 이제 LFP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단가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효율성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또 이제 LFP 중국산 배터리를 안 쓸 이유도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거를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업계적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로 좀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중국산 저가 배터리에 상당히 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진작부터 조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어떤 하락으로 조금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또 반대되는 항상 정책을 좀 펼치기 때문에 이번 정권 안에서도 이제 극적인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좋으니까 뭔가 2차 전지 쪽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바닥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캐즘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가장 관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은 계속 TP 하향되는 리포트 나오고 있고 비상 경영 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극재 쪽은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위 테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의외로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담아갔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대형주단에서 같이 좀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 플레이 가능할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사실 오늘 이쪽으로 거의 수급이 다 쏠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사용할 소형 컴퓨터 내년 상반기, 올해네요. 올해 상반기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이제 콜옵션 행사하면서 35%까지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묶여 있는 상태고요. SBB테크는 로봇 부품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한가 묶여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수급이 오늘 로봇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크게 오르는 종목이 있진 않는데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작년 이제 수출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이끌었고 자동차는 그냥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완성차 쪽은 일단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큰 반등 모멘텀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부품단에서 움직임을 좀
좀 보이는 종목들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상반기 주도 섹터를 찾느라고 굉장히 좀 열심히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12월 30일에 특히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맞아요. 집중됐느냐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제 바이오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피 쪽은 이제 순매도 우위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는 한 2,300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게 되면 수급이 대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상반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연말에 상당히 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22년, 2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열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연말에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린다라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이제 22년도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개최를 하고 이제 주가가 세론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 이전에 특히 이제 작년 이전을 기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실체가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따라서 등락폭이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유의미한 성과를 상당히 좀 많이 냈었죠. 그래서 상반기 때 뭐 유한양의 렉라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기술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와 관련해서도 또 약가 인하 관련해서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IRA식으로 직접 이제 약가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복제약 쪽 이쪽을 이제 확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강자인 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면서 복제약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생산량 증대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쪽 비만 치료제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끝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비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 받았던 주요 원인이 사실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데이터가 좀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점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도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뭐 지금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임상 2상이라든지 3상까지 좀 가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실체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2상, 3상까지 왔다라는 것은 전임상부터 이제 1임상까지 어느 정도 뭐 효율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에페글라나타이드라는 주요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뭐 위고비와 좀 비슷한 성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HK 이노엔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이제 사업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관련해서 또 이제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하고 HK 이노엔을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펩트론이 대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일라이릴리와 기술 평가 계약을 또 이제 맺은 기업이죠.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지금 기술력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플랫폼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계약이 좀 대규모로 이제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매출은 조금 담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펩트론 역시도 한번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경구용 쪽으로는 또 3,000당 제약도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로봇이 오늘 사실 모든 거의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로봇 쪽 잠깐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상한가도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사실 앞서서 우리 삼성전자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 쪽은 뭐 사실 볼 거 없는 느낌으로 TP 하향 조정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남아있다라고는 우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지금 실적을 보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뭘 보여주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로봇 관련주들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은 좀 단기 테마 관점에서 우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잭슨 토르를 또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테슬라도 사실 로봇에 굉장히 좀 진심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실적 부분에선 걸리는 게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의 로봇 기술, 특히 이제 어디까지 지금 또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그 세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또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 조금 확인이 된 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떠한 상승세에 따른 이런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계열사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또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건 맞지만 그냥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본인이 좀 튼튼해져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붙었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2일 MP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분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 679.08포인트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될 레인보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NPT 제9조 3항에 규정된 5개국입니다. 5대 핵 보유국은 더 이상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틀인 NPT를 1970년 발효했습니다. 그런데 NPT 내에는 이른바 비상사태라는 특수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한반도 상황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비공인 핵 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 균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기아와 5년간의 해운 운송 계약 체결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MP닥터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12분 기준 현대글로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작년 12월 3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와 각각 3조 3,655억 원, 3조 3,340억 원의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자 리플이 상승폭을 더욱더 늘리고 있습니다. 2일 오전 9시 10분 기준 리플은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6% 이상 급등한 2.4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2.4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12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2025년을 정말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승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포인트 선 그대로 지켜지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무려 지금 상승폭 1%나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684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양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꽤나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2,085억 원 매수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1,283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하방에 압력을 주며 상단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비슷한 흐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은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938억 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72억 원, 그래도 소폭의 상승률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장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 자체는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종이목재 모두 다 일단 상승 전환을 했거나 상승폭 자체가 많이 확대를 됐고요. 반면에 화학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꽤나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난 거래일까지 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꽤나 기대감이 높았던 쪽이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 역시나 오늘 장 안에 가장 큰 선두주자는 기계 업종 안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 안에서 시세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의 지금 낙폭 자체는 굉장히 얕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기계를 바로 좀 뒤쫓고 있는 게 바로 운수 장비입니다. 2.5% 정도 강하게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유통이 거의 2.5%,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제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과 기타 서비스 하락불은 켜고 있지만 그래도 이 코스피와 비해서는 낙폭 자체가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금융이 1.4%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화학이 0.68%, 그다음이 섬유의류, 음식료 순으로 가장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와 종이 목재, 작년에 하반기를 달렸던 업종들 오늘장 안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개장에 비교했을 때는 개장 때 LG 엔솔이 보합권, 나머지는 어느 정도 낙폭을 형성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1%대에서 0.9%까지 어느 정도 낙폭을 좀 회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1%대 낙폭에서 지금 2%대로 강하게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솔도 지금 하락 전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그리고 반면에 현대차는 1%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지금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모두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가캠바이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1% 강세로 이 시장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는 일단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조선주 오늘장 안에서 잘 가고 있고요. 로봇주 단연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티스가 16%, 여전히 계속 같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5%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상한가 묶여 있습니다. 대한전선 2.7%, 한화엔진 3%, 오늘장 안에서는 기계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4% 가까운 낙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유틸리티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안에서는 이제 대부분 공공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많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운송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1월 1일 어제부터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경유가스 수출로 이 전쟁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유럽과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디스트리뷰션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살펴봤을 때는 HLB 테라퓨릭스가 7.5%, HLB 생명과학이 1.7% 오름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으로 작년 한 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0.5%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이니만큼 시장에서는 첫 번째 주도주 찾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는 로봇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지, 테마로 그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